자, 이번 시간 15페이지요. 민법상의 권리 의무 볼게요. 자, 1번. 다음 중 잘못된 것은 했어요. 자,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데 봅시다. 1번. 법률관계란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생활관계다. 이건 개념입니다. 2번. 법률관계 내용은 그 시전이 법의 힘에 의하여 보호된다. 이게 바로 법률관계에서의 성질이죠. 법이 끼어드는 관계이기 때문에 법이란 것은 강제력이 동원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에 의하여 강제되어지는 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3번. 법률관계 당사자 가운데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자의 지위를 가리켜 권리라고 합니다. 이것은 일정한 행사에서는 제한을 받죠. 이게 바로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이라는 제한을 받죠. 그래서 틀렸다 그죠. 4번. 권리 행사는 권리자의 자유에 맡겨져 있음이 원칙이다. 그렇죠. 권리 행사할 거냐 말 거냐는 원칙적으로 자유이다. 다만 권리 불행사가 권리 남용에 해당될 수는 있다 했죠. 권리 불행사 자체가 권리 남용에 해당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의미도 같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5번. 동일한 물건에 대한 권리가 충돌하는 경우에 먼저 선립한 권리가 우선함이 원칙이다. 이게 바로 물권에 관한 내용 원칙적으로 오죠. 물권은 원칙적으로 먼저 선립한 물권이 우선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라는 말을 썼으니까 옳은 지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한번 보실래요? 2번이 대표적인 호의관계가 관한 이야기예요. 호의관계, 호의동성이라 그러죠. 자, 이 성격 원칙은 인간관계이기 때문에요. 여기는 법적 강제력이 없습니다. 강제가 없는 게 원칙이죠. 원칙은. 다만 예외적으로 이 호의동성한 상태에서 부주의가 운전자에게 있고 그로 인하여 상대방 동성한 그 옆에 탄 사람한테 손해가 이렇게 발생했다라고 하면 이때부터는요 법률관계로 이렇게 바뀐다라는 것이죠. 전환된다 이렇게 했었죠. 요 부분을 알아두셔야 돼요. 요 부분요. 다만 이때요, 이 법률관계가 발생하면 손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주의를 한 사람한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인데, 다만 이때 이 손해는 배상 책임이 감경 내지 또는 면제되는 경우도 있어요. 면제도 가능. 경우에 따라서는요, 언제나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손해배상에 있어서 그 손해의 범위는 배상이나 면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 자, 볼까요? 2번. 갑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비가 오는 거리에서 손을 드는 을을 호의로 태워주고, 여기 호의동성했죠. 갑의 부주의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을이 다치게 되었다. 이래 됐다는 거 아니에요? 부주의로 손해 생겼다.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법률관계로 바뀌었다 이 말이죠. 뭐냐? 인간관계에서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번 보시죠. 을은 치료비와 위자료를 갑에게 전혀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을은요 갑의 부주의 때문에 발생한 손해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 치료비라든지 뭐 아니면 약값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다만 이제 이게 감경될 수는 있겠죠. 그렇죠? 처음부터 영업용 택시를 탄 게 아니라 처음에는 인간관계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2번 갑과 을 간의 관계는 법률관계로 인정되더라도 모든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이게 뭐예요? 감경할 수 있다 이 말이겠죠? 감경도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죠. 갑이 술을 마셨다든가 운전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을이 동성한 경우에도 그렇다고 해서 너 사고 내서 내 죽어도 괜찮다, 내 다쳐도 괜찮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주의에서 손해를 끼쳤다면 역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다만 그거 알고 탔다면 이런 문제 생기죠.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갑과 을 사이의 법률관계는 무상계약에 관한 법리가 지원될 수 있다. 이게 바로 요걸 이야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요거
감경 면제 이런 내용을 근거로 삼는 거죠. 근거. 뭐 그런 내용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 3번의 호의관계, 이게 바로 호의동성 관련되는 것들이니까 호의관계 한번 봐두시기 바랍니다. 원칙은 인간관계란 것이죠. 3번. 이렇게 정리를 좀 해두시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가보시죠. 4번. 권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했어요. 자, 1번 청구권은 특정인이 특정인에 대해서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이 청구권은 반드시 채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물권에서도 나올 수도 있고 가족권에서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1번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물권의 청구권, 상속인이기 때문에 상속회복 청구권 이런 권리가 나올 수 있죠. 따라서 옳은 질문입니다. 2번 형성권은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권리관계, 법률관계가 변동 발생한다. 그렇죠. 형성한다는 거예요. 형성권의 성질이 뭐냐. 일방적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형성권을 행사하라 그러고 그 형성권을 행사하게 되면 법률관계가 일방적으로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효한 법률관계로 형성될 수도 있고 무효인 관계로 형성되기도 하죠. 자, 그 중에 말입니다. 상계권, 해제권 이것은요. 재판상, 재판 외에 어디에서도 갈 수 있어요. 행사할 수 있어요. 반드시 재판을 통해서 해야 될 것은 아니란 거죠. 그러나 채권자 취소권만은 반드시 채권자 취소권 이것은 반드시 재판상 행사해야 돼요. 이게 406조에 근거합니다.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해서 행사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3번 항변권은 타인의 청구에 대해서 거절하는 것이죠. 항변. 일시적이든 영구적이든 두 가지 형태가 있죠. 항변권이. 그 다음에 4번 제3자가 지배권을 침해할 때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성립하고요. 지배권자는 침해 행위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보통 물권에 기해서 물권자인데 누군가 침해하면 뭐예요? 내 물권을 방해하지 마라고 방해 배제 청구할 수 있죠. 그런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5번 일신전속권이라는 것은 권리의 성질이요. 어느 특정된 사람한테만 귀속되는 그러한 성질을 갖는 권리를 일신전속권이라고 합니다. 이 일신전속권에는 기소상의 일신전속권과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이 있어요. 크게 나누었어요.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개념론으로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5번 같은 문제도 여러분 한번 해 봐셔야겠죠. 거기 5번 지문에 향유전속권 했죠. 향유전속권. 이게 바로 행사상의 권리상의 귀속상의 또는 행사상의 일신전속권, 일신전속권을 바로 향유전속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신전속권을 다른 말로 향유전속권이라 그래요.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러면 채권 양도 특이하게 있는 채권은 다른 사람한테 팔지 않기로 했으니까 니만 가지고 있으라는 거잖아요. 너만 채권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채권 넘기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합의했으면 넘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내용이 바로 5번입니다. 자, 거기에 5번에 2번 지문 청구권 했는데 차임 증감 청구권은 성질이 뭐예요? 형성권이에요. 사실은 증액을 청구하거나 감액을 청구하면 증액의 효과가 감액의 효과가 확정적으로 형성되죠. 그래서 형성권입니다. 성격상. 자,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 7번 문제도 바로 그런 내용이고요. 8번 문제 볼게요. 8번 문제 보면 권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했어요. 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권 이거는요. 연기적 항변권입니다. 연기시키는 거예요. 최고 검색 채무자 주채무자한테 최고에서 거기 사람부터 먼저 변제받도록 해라고 하는 거죠. 그 전에 나는 내 보증채무 이행 안 하겠어 하는 거죠. 보증인의 이걸 우리는 최고 검색의 항변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연기적 항변권이다.
그 다음에 2번, 채권이나 취소권은 법원의 판결이 없더라도 권리자의 의사를 표준만으로 변동하는 형사권이다가 아니라 이것은요, 채권자의 취소권, 채권의 취소권요, 이것은 뭐라고 했어요? 재판상 행사해야 된다 했죠? 그렇죠? 재판상 행사해야 됩니다. 법원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원의 판결로서만 효과가 생긴다. 3번, 청구권은 그 기초가 되는 권리와 분리하여 청구권만을 양도할 수 있다. 안 되죠. 예컨대 우리는 물권적 청구권, 이것을 근거가 뭐예요? 그 물권에서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이 청구권은, 그죠? 그래서 물권 청구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물권을 양도하면요, 이렇게 양도하면 이 물권 청구도 함께 양도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 운명을 같이 한다. 이렇게 해석해요. 채권을 넘기면 채권 청구로 넘어가는 거고요. 상속인이 상속 포기해버리면 그 상속회복 청구권도 소멸해버린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반드시 운명을 같이 해야 된다. 이걸 알아두셔야겠어요. 당의 권리와 그 권리로부터 나오는 청구권은 뭐 한다? 운명을 같이 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두셔야겠죠. 4번, 전세권 설정자의 전세권 소멸 청구권은 용어상 청구권이지만 그 성질은 형성권입니다. 전세권 소멸 청구하면 즉시 전세권이 소멸하는 권리 의무 관계가 형성되죠. 소멸이라는 내용으로 형성된다는 의미에서 형성권이다. 이렇게 해석해야죠. 5번, 청구권은 채권 내외 물권과 가족권 등으로서도 발생할 수 있다. 그렇죠. 자, 이게 청구권이라는 것은요, 원칙적으로는 채권에서 나옵니다. 기본적 모습은 채권의 본질이 바로 본질이 청구권이에요. 요거 할 수 있는 권리죠. 그런데 이 청구권은요, 반드시 채권에서만 나온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청구권은요, 바로 채권에서도 나오지만 물권에서 나오는 물권 청구권도 있어요. 물권 청구권. 여기에도 가능해요. 또 상속권에도 상속권자,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 상속권에도 뭐예요? 청구권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신분권이죠. 그래서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채권에서 나오는 청구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가능하고 이것도 가능하다. 이런 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청구권. 자, 그 다음에 9번에 같은 경우는요, 사원권의 내용으로서 공익권 했죠. 9번. 이 사원권은 뭐예요? 사단법인의 구성원 자격을 말하죠. 사단법인의 구성원의 자격. 이걸 사원권이라고 그래요. 근데 주식회사 같으면 주주. 그죠? 그 다음에 비영리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여기 우리 민법상에 따지면 비영리죠. 비영리 사단법인에서는 사원권 이렇게 합니다. 이 사원권의 권리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죠. 여기에 권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익권, 하나는 자익권. 그죠? 공익권과 자익권이 있다. 자익권. 이렇게요. 여기는 뭐, 예컨대 의결권이라든지, 결의권, 소수사원권, 이런 거 있죠. 여기에 자익권은요, 사원 개인이 누릴 수 있는 이익이에요. 뭐, 자녀 재산 분배 청구권이라든지, 자녀 재산 분배 청구권이라든지, 뭐, 시설 이용권이라든지,
등등 이런 것들이죠. 이렇게. 자,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공익권과 자의권이 있다. 이렇게 나눕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두셔야겠죠. 그 중에 설비 이용권은 자의권에 속하는 거죠. 결의권, 사무집행권, 소수사원권, 감사권 등은 공익권이다. 더불어 함께 공적 영역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개인이 누리는 권리가 아니다. 그죠?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항변권, 10번의 항변권을 정리해 두십시다. 10번의 항변권, 그 내용은 1번 동그라미죠. 상대방의 권리 행사인 청구에 대해서 거절해버리는 거죠. 저지하는 그러한 효력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거기 3번에 우리 민법상의 영구적 항변권, 여기는 뭐가 있나요? 영구적 항변권에는 바로 상속인의 한정승인 제도가 여기에 해당돼요. 한정승인.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해버리면 채무, 피상속인의 채무는 승계되었으나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넘겨준 적극적인 재산 범위 안에서만 그 채무를 변제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한정승인이에요. 그래 되면 그 초과된 부분은 채무 나는 책임 안 지겠습니다라고 영구적으로 항변해버린 거죠. 거절해버린 거죠. 그래서 한정승인이 대표적인 영구적 항변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따라서 여기 있다. 그죠? 우리 민법상 있다. 뭐 알아두셔야겠습니다. 뭐 그 정도로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1번은 형사권 여러분이 한번 정리해 두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특히 거기 5번 지문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거기에 취소권의 존속기간은 제측기간이라 했죠. 자, 여기에 11번에요. 5번 지문에요. 형성권에 관계되는 건데 보통 형성권의 행사기간 이때 이 기간을 우리는 소멸시효기간이라고 하지 않고 제척기간이라고 해석한다. 이렇게 해요. 그죠? 제척기간이라 한다. 소멸시효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보통 제척기간은 기간이 얼마냐? 원칙 10년 내에 행사해야 된다. 그래서 10년입니다. 10년. 이렇게 해요. 그래서 형성권 어떤 게 있냐? 뭐 취소권이라든지 해제권이라든지 해지권이라든지 그 다음에 상계권이라든지 등등등등이죠. 철회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그걸 제척기간을 해요. 제척기간. 이렇게 정리를 해 두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12번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은 우리 민법에 2조에 있는 거죠. 요거 정리 잘 해두셔야 됩니다. 한 문제는 거의 매년 나오다시피 하니까요.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자, 1번 신의성실의 원칙은 권리 발생, 변경, 소멸의 기능을 갖는다. 신의성실의 원칙의 기능이죠. 자, 여기는 1번 원칙적으로요. 우리는 민법 2조에 있어요. 그리고 2조의 성격은 강행 규정이에요. 기본적으로 강행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해도 무효예요. 법원이 직권으로 적용하는 거죠. 직권으로 적용하는 겁니다. 배제 약정할 수 없습니다. 그럼 두 번째, 기능은요. 신의적 기능은 권리 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사실 보통 이 신의성실 원칙은 이 권리를 구체화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권리를 발생, 변경, 소멸하니까 내용을 구체화시킨다. 권리의 내용을 구체화시키는 게 바로 신의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내용의 일반 원리는 뭐냐? 상대방 배려입니다. 상대방 고려의 명제입니다. 증명할 필요도 없이 상대방을 배려하라는 것이에요. 이 내용이요. 물론 이 신의성시 원칙은 로마법에서 시작했어요. 그 다음 프랑스 민법에서 계약법에다가 규정을 뒀고, 이것이 독일법에 들어오면서는 채권법에 규정을 두고, 이것이 이제 일반화되는 게 스위스 민법입니다. 이거는 민법 전반에다가 적용하게 됐죠. 이런 형태로 발전해 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민법의 원칙의 모습은 스위스 민법이죠. 그리고 이 신의성시 원칙은 기능은 오늘날요, 사법의 전 영역에 적용될 뿐만 아니라 공법의 영역에까지도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이렇게 해석하죠. 이렇게. 자, 이런 내용을 기본으로 해서 내용을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2번. 민법상의 신의성시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해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입니다. 그렇죠? 이거 아니에요. 상대방 배려해야 된다는 최소한의 원리다. 그죠?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옳은 질문이죠. 3번. 신의성시의 원칙은 민법뿐만 아니라 상법 등 사법의 전 영역에 적용된다. 이거죠. 그래, 사법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는요, 공법까지에도 적용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4번. 신의성시 원칙은 오직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에만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에 기해 어떠한 의무가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가 아니라 오히려 권리 의무 관계를 구체화하는 내용으로서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구체화하기 위해서 뭐 권리를 발전시키기도 하고 변경시키기도 하고 소멸시키기도 합니다. 이게 하나의 구체화의 작업의 한 모습이죠. 이렇게. 그죠? 권리 의무 관계를 구체화하는 하나의 모습입니다. 이게 신의성시 원칙의 기능이에요. 자, 이렇게 정리해 두셔야겠어요.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5번. 신의성시 원칙의 위반 또는 권리 남용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법원의 직권입니다. 의미는 법원의 직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민법 2조 자체가요, 강행법 규성을 띠기 때문에 당사자가 배제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걸 무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법의 적용과 해석은 법의 해석과 적용은 법원의 권한이죠. 그래서 법원의 직권으로 민법 2조를 적용할 거냐 말 거냐는 정하는 것이죠. 당사자가 말이죠, 배제하기로 합의했다고 배제되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13번 문제 내려보니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파생원칙 5번에 있죠. 신의성시 원칙의 파생원칙은 여러 가지가 있죠. 파생원칙이요. 신의칙의 파생. 예컨대요, 모순행위 금지다. 그죠? 앞에 한 행위와 또 뒤에 한 행위가 서로 모순되면 안 된다. 모순행위 금지 원칙. 그래서 금반원 원칙이라는 것도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이런 게요. 또 사정병의 원칙도 있죠. 또 실효의 원칙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다. 그죠? 실효의 원리. 뭐 이런 등등이 전부 다 신의성시 원칙에 기초해서 뭐 입법 또는 입법화되거나 원리로서 받아들이는 거죠. 여기에 사정변경 원칙은 뭐 정감청구권이 많이 나옵니다. 정감청구권, 우리 민법상. 이 정감청구권의 그 속성이 바로 사정변경 원칙을 구체화한 거죠. 또 실효의 원칙은
우리 판례가 많이 허용하고 있죠. 인정하고 있죠. 인정하는데 어떻게 인정하냐면 소멸시효 제도의 보완으로서요. 소멸시효 제도를 보완하는 거죠. 보충하는 거죠. 소멸시효 제도는 기간도 딱 정해져 있고 탄력적이지 못해요. 그죠? 그러나 실효 원칙이란 것은 권리자가 의무자, 채무자한테 권리 행사하지 아니할 것 같은 외관을 만들고 그것을 신뢰를 심어줬어요. 권리 행사하지 않겠구나라고 의무자, 채무자한테 그러한 믿음을 심어줬어요. 심어줘놓고는 새삼스럽게 권리 행사하겠다고 한다는 것은 바로 신의성실 위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권리는 실효되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물론 신의성실 원칙의 하나의 원리로 권리 남용 금지도 여기 들어갑니다. 권리 남용 금지도 여기 들어가요. 한 모습이기도 하죠. 이것도 그죠? 자, 이런 내용이 바로 신의성실 원칙의 파생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렇게 좀 봐두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신의성실 원칙에는 판례가 참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우리 교재에 나오는 판례 정도는 기본 교재에 나오는 것과 여기에 문제집에 정리되어 있는 내용, 여러 가지 문제를 여러분 보시면서 옳은 지문으로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여러분 습득을 해 주셔야겠어요. 14번. 신의칙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신의칙 위반 여부는 당사자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의 직권으로 판단한다. 그렇죠. 2번 부동산 점유자가 지대시효 완성 후에 그 사실을 모르고 소유자에게 당해 토지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기로 하였는데 나중에 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 이것도 옳은 질문입니다. 우리 법원이 판단한 것이죠. 나 모든 권리 행사하지 않을게 라고 해놓고는 나중에 보니까 시효 완성했으니까 야 나는 권리 주장하란다. 이런 건 신의칙에 반한다는 거죠. 이게 3번 법률행위 그게 바로 모순행위 금지 원칙이죠. 그죠? 금반원에 반하거나 모순행위 금지예요. 그죠? 이런 것에 적용되는 거죠. 3번 법률행위가 법령에 위반되어 무혐의를 알면서도 그 법령을 한 자가 나중에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무효로 주장하더라도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거기에 3번은 꼭 알아두십시다. 강행법규 위반되는 사실을 알면서 거래행위를 하면 그 거래행위 자체가 강행법규 위반이기 때문에 무효죠. 무효인 행위를 스스로 하면서 말이죠. 재산을 넘겨줬다가 야 우리 거래하는 행위가 무효니까 이제 또 강행법규 위반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거죠. 스스로가. 무효니까 내가 줬던 재산은 부당이득 그냥 돌려줘 하는 것이 가능한가 이렇게 물으니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강행법규의 효력을 유지시킬 수 있죠. 강행법규 위반하면 안 된다. 그 위반하면 무효다. 이 선언을 했다면 재산권 거래 자체를 부정해줘야 되죠. 그래서 그게 3번은 옳은 질문입니다. 꼭 알아두세요. 3번 질문을 잘 알아두세요. 강행법규 위반 행위를 스스로 알면서 해놔놓고 나중에 자기 재산을 다시 돌려받는 행위는 정당하다는 거예요.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4번 매매계약 체결 후 9년이 지났고 시가가 올랐다는 사정만으로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 청구가 신의칙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이게 계약하고 나서 말이죠. 9년이 지났다 보니까 대금이 아주 이게 당의 물건의 가치가 확 올랐을 거 아닙니까? 그때 매수인이 야 우리 9년 전에 계약했던 거 있잖아. 대금 여기다 저 줄게. 내 조건 넘겨줘. 이렇게 할 때 야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난 못 줘. 난 매도 안 할래. 이렇게 못 한다는 거죠. 이걸 뭐라 그러냐. 사정 변경에 발생됐기 때문에 사정 변경 원칙상 나는 이 계약, 매매 계약을 해지하란다. 이 권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인정하는 것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사정 변경의 원칙에 의한 해제권 인정은 우리 판례가 아직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죠. 시간의 경과에서 장기적으로 지나갔더니만 가격이 많이 뛰었다는 폭등했다는 거예요. 그렇더라도 매도인은 매매 계약 내용대로 해란 거죠. 사정 변경에서는 해제권 행사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정 변경에서는 해제할 수 없다. 4번 옳은 질문입니다. 5번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신의칙상 상대방에게 고지 의무 대상이 되는 것은 법령 규정뿐
이고 법령의 규정 이외에도 이게 판례입니다. 계약상, 관습상, 조리상, 일반 원칙상 발생되는 그러한 고지 의무가 존재하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도 신의식상 위반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계약상, 관습상, 조리상, 일반 원칙에 의해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의미 알아두셔야겠죠. 바로 이게 신의성실에 의하면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바로 권리 의무 관계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신의칙상 권리 의무 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자,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자, 16번 문제도 여러분 한번 풀어봐 두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3번 질문 보세요. 요건 알아두셔야 돼요.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의 확정 채무, 여기 줄 거 놓으세요. 확정 채무. 회사의 확정 채무에 대해서 보증 계약을 한 이사인, 보증인 이후에 그 이사에서 자리를 퇴임했다 할 때, 이사 퇴임했다 할 때 이 사람은 이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 퇴임 후에 해지 안 된다는 거예요. 알아두셔야 돼. 여기에 확정 채무에 주권해야 돼. 확정 채무. 회사가 이 채무가 장래에 확정될 채무. 이럴 때는요, 여기에는 퇴임했다면, 이때는 해지할 수 있다. 이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조심해야 돼요. 확정 채무인지, 장래에 확정될 채무인지, 알아두셔야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그대로 여러분 정리해 두시는 게 좋겠죠? 4번, 거기에 16번에 4번,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 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당사자 주장이 없어도 법원의 직권을 조사한다. 그죠? 직권으로 조사하고 직권으로 적용합니다. 4번 지문 알아두셔야겠죠. 그 다음에 17번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했는데 1번 신의성실의 원칙은 민법뿐만 아니라 상법 또 사법 전 영역 더 나아가서 공법까지도 적용한다. 2번 신의칙은 고려의 명제라고 할 수 있다. 이게 뭐예요? 상대방 배려의 명제, 상대방 고려의 명제 이것을 의미합니다. 알아두셔야겠죠. 고려의 명제. 3번 제한 능력자임을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경우에 그 제한 능력자보다는 상대방 보호의 필요성이 더 크면 신의칙에 의하여 취소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했는데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17번 이 제한 능력자 보호제도 있죠. 취소 보호제도로서 취소하는 제도, 취소 인정제도요. 이것은요. 신의칙보다가도 신의칙 제도보다가도 이게 우선합니다. 입법적 결단이에요. 이게 신의칙에 우선한다. 이거는 입법적 결단이다. 우선한다. 즉 제한 능력자가 말입니다. 자기가 제한 능력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거래 행위를 하면 그 거래 행위 자체는 언제든 취소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거래했다. 라면 제한 능력자가 알면서 했다면 이게 보호해줄 가치가 있냐 이거죠. 그렇다고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 제한 능력자 보호제도 요 자체는요. 이거는 민법을 제정할 때 결단했다는 거예요. 입법적 결단에 의해서 이 사람을 보호하기로 민법 제정자가 결단한 사항이란 거예요. 그래서 신의칙에 우선하여 제한능력자를 보호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 지문 자체의 의미를 이해해 두셔야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지문이죠. 자, 그 다음에 18번에 가시면 자, 거기에 3번 지문도 최근 판례니 깔아두셔야겠습니다. 요거 3번.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는, 그러면 이때는 미성년자는 제한능력자 아닙니까? 그럼 제한능력자 보호하기 위해서 취소하는 걸 언제 인정한다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사후에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음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뭐였어요? 신의 측에 우선한다 했으니까 이걸 그대로 인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 3번 지문을 이해를 꼭 해 두셔야 됩니다. 18번. 자, 그 다음에 그 5번 지문도 알아두셔야겠네요. 사정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 책임 있는 사유로 생긴 경우에도 그 당사자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가 아니라 사정 변경에 의한 해제권은 원칙적으로 우리 판례가 인정하지 않는다 했죠. 사정 변경의 원칙에 의해서는 해제권 허용을 쉽게 해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 판례가. 이렇게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권리 남용인데요. 권리 남용에서는 거기에 19번 문제 보실까요? 옳지 않은 것은 1번 로마법에서는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자는 어느 누구에도 해하지 않는다. 이게 대원칙이에요. 권리자 보호. 이게 첫 번째 시작이란 거죠. 따라서 아주 예외적으로 권리 남용 이것은 제한적으로만 금지했죠. 따라서 1번 옳습니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2번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은 권리의 사회성과 공공성 때문에 권리 남용하지 말라는 원리가 적용되는 거예요. 2번 권리의 공공성, 사회성 때문에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이라는 제도가 우리 입법화되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3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권리의 불행사죠. 권리의 불행사도 우리 판례에 뭐라 한다고? 권리 남용에 해당될 수가 있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4번 권리를 남용하면 위법한 행위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권리 남용에 인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다. 그래서 이 권리 남용 행위가 위법한 행위로서 타인에게 손해 끼친 결과가 되었다면 이때는 불법 행위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